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고 벼락이 친다면?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우리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건조한 날에 손끝에서 찌지직하고 정전기가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러한 정전기가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고 정전기가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일본에서 난치병 치료로 잘 알려진 호리 야스노리 박사의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입니다. 체내 정전기 이론을 최초로 밝힌 저자는 체내 정전기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경세포 손상, 끈적한 혈액, 좁아진 혈관, 암세포의 생성, 인슐린 분비 감소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현상들이 모두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길게 호흡하고 흙을 가까이 하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땀과 접지하는 어싱이 소개되어 있어 반갑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맨발 걷기도 좋고요. 흙에 손을 대고만 있어도 몸속 정전기를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쌓이는지,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수칙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체내에 쌓인 정전기가 몸과 뇌를 망가뜨린다. 푹푹 찌는 한여름, 갑작스레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 번쩍, 번개가 쳤다 싶은 순간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크든 작든 위협을 느낀다. 실제로 낙뢰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 해에 여럿이고 그보다 작은 생명체들은 더 많은 수가 낙뢰로 목숨을 잃는다. 벼락의 전압은 작게는 1억 볼트, 크게는 10억 볼트나 된다. 이런 고압에 직격당하고도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벼락의 정체를 아는가? 생각보다 우리와 훨씬 밀접한 존재가 벼락이다. 벼락은 정전기이기 때문이다. 겨울의 어느 맑은 날에 문의 손잡이나 차 문을 잡으려는 순간 빠직하며 번쩍이는 바로 그 정전기 말이다. 거대한 정전기가 구름 속에서 생긴 것, 그것이 벼락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속은 물론 뇌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며 그 정전기가 쌓이면 몸속에서 벼락이 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몸속에서 낙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에서 낙뢰가 쳐서 뇌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신경 전달이 끊기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체내 정전기이다. 이는 내가 붙인 이름이다. 정전기는 매일 시시각각 체내에서 발생한다.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며 체내 정전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정전기만 제거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뒤를 잇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소개한다. 마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전기가 발생한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란 사람들은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서툰 법이다.
자기는 뻔히 다 아는 내용들이다 보니 아무런 예고 없이 전문 용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체내 정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고교동창 K에게 부탁했다. 체내 정전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딘지 알려주게. 그러자 K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인가? 있지. 어딘가 하면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부분이야. 전혀 상상이 안 돼. 몸속에서 정전기가 왜, 어떻게 생기는데? 이것은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기초 중의 기초다. 지금까지 체내 정전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두들 멍하니 아무 반응이 없었던 까닭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나 보다. 겨울의 어느 맑은 날 차에 타려는 순간 혹은 문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빠직하는 현상만을 정전기라고 여긴다면 아직 정전기의 진면목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체표면에 쌓인 정전기가 한꺼번에 방전될 때 찌릿하는 충격과 함께 온다. 정전기는 둘 이상의 절연체가 마찰할 때 발생한다. 체내에서는 주로 적혈구와 혈관 혹은 적혈구끼리의 마찰 때문에 발생한다. 마찰로 생겨난 양성 혹은 음성 전하는 마찰한 두 물체의 조합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마찰이 일어나면 그곳이 어디든 전하량이 크든 작든 정전기는 반드시 발생한다. 초등학교 때 책받침으로 머리를 문질렀다가 떼면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가는 것을 봤을 것이다. 이때 책받침은 양전하로 대전되고 머리카락은 음전하로 대전된다. 이는 책받침과 머리카락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책받침과 머리카락의 경우 서로 문지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전기의 양도 적어서 타닥하고 불꽃이 튀지는 않는다. 책받침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란 소재는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의 완전한 절연체이다. 하지만 책받침을 스웨터 겨드랑이에 끼거나 머리카락에 대고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일단 발생한 전기는 절연체의 표면에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이것이 대전, 즉 정전기의 정체이다. 습도와 상관없이 정전기는 발생한다. 그런데 말이야, K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린다. 정전기는 건조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네. 그런데 몸속은 온통 수분이지 않은가? 그런데 몸속에서 과연 정전기가 일어날까? 습도가 적당한 곳에서도 정전기가 생길 수 있는 건가? 참으로 지당한 질문이다.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 표면에 수분을 머금게 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수분이 적거나 없어 절연체에 정전기가 발생해도 전기가 쉽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방전을 일으킨다.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난다고 하는 면, 나무 같은 천연 소재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한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더 많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건조한데 난방까지 가세한 탓에 더욱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도가 65%를 넘으면 정전기가 생겨도 수분을 통해 저절로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즉 습도가 높은 날에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습도가 높을 때 정전기로 인해 빠지직거리지 않는 이유는 정전기가 수분을 함유한 대기 중으로 부드럽게 방출되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든 낮든 방전되는 방식이 다를 뿐 정전기는 똑같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현상이 벼락이다. 벼락은 정전기 중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보면 된다. 본래 공기는 절연체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기는 이 절연층을 뚫고서 흐른다.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져 혈액이 끈끈해진다. 서로 달라붙고자 하는 것이 물질의 성질이다. 질량이 있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면 물체와 물체는 인력의 작용으로 달라붙기 마련이다. 게다가 적혈구는 흡착력이 강한 물질의 대표 선수 아닌가?
하지만 적혈구는 들러붙겠다 싶으면 퉁하고 서로를 밀쳐낸다. 철저히 분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도리가 없다. 원래 달라붙는 성질의 적혈구를 갈라놓는 힘이 무엇인지 나는 흥미가 생겼다. 밀어내는 힘하면 우선 자기력이 생각난다. N극의 N극을, S극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반발한다. 하지만 적혈구에는 자기력이 없다. 그렇다면 혈류에 의한 확산과 물질의 특성, 그리고 정기적 에너지인 정전기만 남는다. 혈류에 의한 확산이란 혈액 내 물질이나 열이 가는 혈관에서 굵은 혈관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때 생기는 혼란 때문에 확산되는 현상이다. 혈관이 여러 갈래로 나뉠 때 일어나는 체액의 혼란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다. 하지만 커다란 입자라면 혈류에 의한 확산이 적용되겠지만 적혈구처럼 작은 물질은 입자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어지간히 빠른 속도로 흐르지 않는 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 특성에 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 역시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정전기가 관여한다. 적혈구는 혈액 속 다양한 성분과 수분, 혈관벽과 서로 스치면서 흐른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모든 적혈구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띤 적혈구들은 서로 반발하게 되어 달라붙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 하지만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어떤 적혈구는 음전하로 또 다른 적혈구는 양전하로 대전된다면 어떨까?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달라붙어 버린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혈액의 모습이다. 이런 경위로 나는 몸속에는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전기가 적절한 양으로 균형 있게 존재할 때는 매우 건강하지만 양이 너무 늘어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인은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면서도 접지를 통해 정전기를 방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산다. 즉 정전기의 양은 포화 상태에 달했고 균형도 깨진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체내 정전기를 떠올리게 된 계기이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에 비례해 현대인은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영향으로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와 체내 정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설명하겠다. 자율신경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지만 눈에 띄는 이상을 발견치 못했을 때 의사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병명을 붙인다.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원인도 치료법도 모릅니다. 란 말이나 매한가지이다. 하지만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란 이름 자체는 틀린 구석이 없다. 그 증상들 대부분은 지속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이다. 손이나 발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내 마음대로 속도를 올리거나 늦추지 못한다. 위나 장 같은 내장 역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순환, 호흡, 소화, 발한, 체온 조절, 내분비, 생식, 대사 같은 기능이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자율신경이 이상을 일으키면 안정된 상태에도 심장이 세차게 뛰거나 갑자기 땀을 흘리거나 과호흡에 빠지거나 몸이 달아오르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한다. 공황장애라 불리는 심신증도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몸을 흥분시킨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이완 상태를 만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한다. 산속을 걷다가 곰과 마주친 장면을 상상해보자.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때 심장은 쿵쿵쿵 뛰고 호흡은 빨라진다. 공포로 머리카락이 쭉 뼈선다. 싸우거나 도망칠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한편 부교감 신경의 예로는 온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휴하고 길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심박도 느려지고 잠이 솔솔 온다. 이때가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선 이완 상태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서 호수 끝을 꽉 눌러지면 세찬 기세로 물줄기가 쭉 뻗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관은 꽉 찐 호수 상태라고 보면 된다. 흐름이 거세진다. 즉 혈액과 혈관벽 사이의 마찰이 갑자기 커지면서 당연히 정전기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 내부는 매우 큰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완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 현대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산다. 아침에는 만원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 혹은 등교하고 낮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일 혹은 공부를 하느라 긴장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잔업이나 야간 학습에 시달린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내내 이어지는 것이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다 보니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을 풀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면 대량의 체내 정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몸속의 정전기는 지방에 쌓인다. 정전기가 몸속에서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그때마다 몸 밖으로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정전기가 축적될 때다. 정전기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쌓인다. 지방은 배 주변을 비롯해 우리 몸 전체에 존재한다. 일례로 적혈구나 혈관벽의 세포에는 지방과 글리세린 양쪽 모두 대량 함유되어 있다. 혈류 때문에 생긴 정전기는 접지나 미네랄로 중화되지 않는 한 적혈구의 세포막과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 몸에서 벼락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뇌 속 신경세포다. 몸속에서 정전기가 쌓이고 벼락이 칠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은 신경세포가 아닐까 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도 하는데 정보 전달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아 뜨거 하고 잽싸게 손을 뗄 수 있는 이유는 뜨겁다는 자극이 신경세포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다시 각 근육과 뼈로 손을 떼라는 명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보 전달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신경세포는 전신에 퍼져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뇌다. 뇌 속에는 약 14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신경세포 하나가 약 2,000개의 신경세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니 뇌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이처럼 신경세포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방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뇌로 사고하고 기억하고 창조하는 다른 동물에는 없는 고등한 정신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신경세포가 밀집해 있는 뇌라는 장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소비량도 상당하다. 무게만 따지면 몸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말은 곧 그만큼의 혈액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체 혈류의 20에서 30%가 뇌로 가서 인간의 지적인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준다고 보면 된다. 앞에서 익힌 지식을 떠올려보자. 혈액이 흐르는 곳에서는 정전기가 발생한다. 즉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많은 혈액이 흐르는 뇌에서는 그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뇌의 대부분은 인지질을 비롯한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정전기는 지질에 쌓인다. 정전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기에도 쌓이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 뇌 속에 조성되어 있다.
이 말은 뇌 속에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벼락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다. 체내 벼락은 활성산소 이상으로 몸을 해친다. 체내에서 발생한 벼락에 의해 신경세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체내 정전기가 초래하는 최대의 공포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체내 정전기를 마중물 삼아 벼락과 맞먹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체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간은 나날이 노화에 가는 존재이다.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매우 유력한 설로 활성산소설이 있다. 활성산소라는 이름만 보면 활기를 발산하는 산소 같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포나 조직을 공격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에 나쁜 산소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세포를 산화시킨다. 산화란 녹이 쓴다는 뜻으로 다름 아닌 노화작용을 의미한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에는 4종류가 있다. 일중화산소, 초산화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 밖에 오존, 이산화질소 등도 넓은 의미에서 활성산소로 분류되며 체내에서 해를 끼친다. 왜 이런 해로운 물질이 체내에 있을까?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한다. 세포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는 당질에서 전자를 빼앗아 순차적으로 초산화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리디칼을 거쳐 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산소는 몇 번이나 활성산소로 바뀐다. 이는 식사로 섭취한 당질을 아데노신 3인산, ATP라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모든 활성산소가 물로 바뀐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개중에는 물이 되지 않고 체내에 남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들이 세포를 손상시킨다.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 각 조직에는 항산화 효소라고 해서 활성산소를 속어 혹은 제거하는 효소가 존재한다. 통상적인 생명활동 중에 발생한 활성산소는 효소가 처리해준다고 보면 된다. 체내 정전기가 방전되면 오존과 이산화질소 등이 생산된다. 정전기가 방전되면 벼락에 맞먹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체내 정전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뜻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활성산소로는 오존이 있다. 화학기호로 쓰면 O3이다. 산소 3개가 이어져 있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전자를 빼앗아 안정되고자 한다.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빼앗기는 현상을 산화라고 한다. 즉 오존은 주변에 있는 물질을 노화시키고 사멸시켜버리는 성질이 있다. 소량일 때는 살균 작용이 있어 환영받지만 양이 많아지면 생명까지 위협한다. 불안정한 물질을 안정시키는 일이야 간단하지만 안정된 물질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몸속에서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얻으려면 방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즉 정전기가 쌓여 생기는 벼락이 오존과 이산화질소라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내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노화시킨다. 활성산소의 발생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체내 정전기의 작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신경세포가 산화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고 신경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라면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체내 정전기는 벼락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활성산소의 모습으로 혹은 산화라는 탈을 쓰고서 모든 현상에서 갖가지 반응을 일으켜가며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칙.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정전기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밭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 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단독주택에는 보통 마당이 딸려 있다. 아파트라면 화단이나 단지 내 공원처럼 흙이 드러난 곳이 있다. 그곳을 미리 알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흙을 토닥토닥 손으로 두드리자. 그 행동만으로도 접지되어 몸속 정전기는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소금물을 뿌려서 젖은 흙 표면을 만지면 더 효과적이다. 손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를 걷다가도 흙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접지한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전기가 방출돼 몸속에서 벼락이 치는 일도 줄어든다. 건강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병에 걸린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에 정전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접지의 효과는 대전된 물체가 도체냐 절연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도체에는 효과적인 접지도 절연체에는 직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전기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체내 정전기를 빼내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리 잠만 자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 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죽은 자들이 북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나 다름없을 뿐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나침반에서 N극이 북쪽,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이기 때문이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은 끌어당긴다고 초등학교 때 배운다. 지구도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침반을 보고 지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구는 자석이기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이 흐른다. 자기력선 위를 혈류가 가로지르면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이온이 흐르면 그 주변의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음이온이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의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관계를 보면 동서 방향으로 놓으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이다. 예를 들어 폐를 부풀리고 싶다면 숨을 잔뜩 들이쉬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은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율신경 조절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 쓰고 묵혀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호흡은 연구하면 할수록 심오한 인체 기능이다. 기공이나 요가에서도 호흡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초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호흡법 입문을 계기로 다양한 특수 능력을 각성시켰다고 말한다.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호흡을 한 번 하는 동안에 심장은 4번 뛴다. 이는 포유를 하면 몸집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다. 인간은 물론이고 코끼리와 기린, 개와 고양이, 토끼와 쥐도 모두 한 번 호흡하는 동안 4번의 심박이 있다. 매우 독특한 계산을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포유류의 제각기 다른 수명을 심장의 고동시간으로 나눠보았다. 고동시간은 몇 초에 한 번 두근하고 뛰는가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포유류라면 어떤 동물이건 평생 동안 심장이 20억 번 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설에 의하면 쥐의 수명은 3년 정도이고 코끼리는 80년 가까이 산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을 같은 속도로 만들면 쥐와 코끼리의 수명은 똑같아진다. 수명은 심장이 고동치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심장의 고동은 호흡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1분 동안의 호흡 횟수를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야말로 긴 호흡은 긴 수명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파도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1분에 18에 밀려왔다가 밀려간다고 한다. 그 같은 자연의 리듬에서 본다면 잠잘 때의 호흡 역시 1분에 18회 정도 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른다. 호흡으로 심장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거라면 억지로라도 길게 호흡을 해야겠는데? K가 전화 너머로 길게 호흡을 한다. 긴 호흡을 하는 건가? 호흡할 때 자네는 들이쉬는 걸 먼저 하나 아니면 내쉬는 걸 먼저 하나? 당연히 들이쉬는 걸 먼저 하지. 들이쉬었으니 내쉬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 심호흡을 합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스흡하고 숨을 들이쉬고 호흡은 들이쉬기로 시작해서 내쉬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인간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운다. 이때의 호흡은 응애니까 내쉬는 숨이군. 그럼 죽을 때는 숨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 숨을 거둔다고 하지. 거둔다, 즉 마지막에는 숨을 들이쉬며 이승과 작별한다. 호흡이란 한자를 봐도 숨내쉬로의 숨 들이쉴 흡이다. 내쉬는 숨이 먼저라는 뜻이다. 호흡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긴 호흡을 하려면 먼저 내쉬는 숨에 의식을 쏟으면서 천천히 내뱉는다. 숨을 다 내뱉으면 이번에는 알아서 산소가 들어와 느긋한 리듬으로 들이마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들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은 짧고 얕아지기 쉽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해서 내뱉은 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수명은 제법 늘어날 것이다. 입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쉬자. 인간은 유일하게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기 때문에 입을 코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는 더울 때 입으로 헥헥거리는데 이는 개에게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뱉어서 체온을 내리려는 행위이지 숨을 쉬는 행동은 아니다. 개는 숨을 코로 들이쉰다. 자기 면역질환 역시 인간에게만 있다. 뉴질랜드 블랙 마우스라는 쥐가 자기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유일한 동물이며 그 밖에는 후천적으로 면역질환에 걸리는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인간 이외에는 없다. 입호흡을 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자기 면역질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나는 몸의 근육군이 이완되면 대부분의 불쾌한 증상이 개선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킬까에 주안점을 둔 치료와 지도를 하고 있다. 이때 무식한 힘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짓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비명이 나올 때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마한 기술이라 전혀 위험하지 않다. 내 근육 마사지가 다 끝난 뒤 이완된 근육이 주는 힘차고 상쾌한 느낌은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질병이나 불쾌한 증상은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한 탓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근육이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 몸이 딱딱해지지. 옳거니, 그러면 혈관은 어떨까? 혈관도 수축하지 않을까? 그렇지, 혈관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구나, 정전기가 잔뜩 발생하겠어. 그렇다.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데는 칼슘 이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에 붙어있는 근소포체란 곳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칼슘 이온이 되돌아가면 근육은 이완된다. 정전기가 많아지면 칼슘 이온이 근소포체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은 수축한 채로 남게 된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전기가 늘어나면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한다. 또다시 정전기가 늘어난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 근육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어깨 결림에서 시작해 무릎 통증, 부종,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배만 살짝 눌러도 아얏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장까지 딱딱해진 탓에 내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이미 병에 걸렸든가 걸리기 직전에 와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릴 위험도 있다. 이 악순환에서 탈출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다. 그 다음은 무조건 근육 마사지를 해야 한다. 근육이 결린 부위에는 트리거 포인트, 압통점이 있고 그 부분에 근경결이라는 뻐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들여서 풀어준다. 마사지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래도 계속 마사지한다. 되도록 살짝살짝 풀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조금 세게 해도 상관은 없다.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좋아져서 다양한 증상이 차츰 사라진다.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첫째,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편식이 안 좋을까? 정전기는 혈액이 혈관벽을 스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혈관벽이 양전하로 대전되느냐, 음전하로 대전되느냐는 혈액의 질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 양전하로도 대전되고 마이너스로도 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줄곧 같은 음식만 먹으면 혈관벽과 마찰하는 혈액의 질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음전하인지 양전하인지는 모르나 항상 같은 종류의 정전기만 쌓이게 된다. 반면 아침에는 채소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저녁에는 생선을 먹는 식사를 계속하면 아침에는 혈관벽에 양전하가 쌓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음전하로 바뀐다.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상쇄돼서 정전기가 쌓이기 어려워진다. 결국 식사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상식은 체내 정전기 관점에서도 옳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환경 등에 따라서도 혈액의 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식이 정전기를 쌓이기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네랄을 듬뿍 섭취한다.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양소로 필요한 미네랄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한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한다. 일례로 아연은 각종 효소의 생성, 혈중 콜레스테롤 양의 조절, 세포와 생식기의 발달, 단백질 합성과 생명활동, 유해 미네랄의 해독과 활성산소의 제거 작용을 하며 결핍되면 피부 장애와 미각 장애가 나타난다. 유황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B1, 털, 손톱, 피부 등의 구성 요소이다. 마그네슘은 신경기능의 유지와 뼈와 간, 근육, 피부에 필요하다. 부족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우며 유황과 함께 유해 미네랄의 해독에 효과적이다. 철은 약 70%가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데 산소의 운반과 세포호흡, 에너지 대사, 수많은 효소의 형성에 관여한다. 모든 병태, 모든 병폐,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했다. 그 정도로 미네랄은 중요하다. 그러면 이온, 미네랄, 정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네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이온화한다. 이것이 전해질이며 전해질은 전기를 통과시킨다.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포도당이나 요소는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혈관 속에 정전기가 늘어나면 적혈구의 표면에서 전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린다. 혈관벽에 정전기가 쌓이면 그곳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의 수가 줄어 부종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하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물 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가 버린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임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종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읽어드렸습니다.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수칙,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한 정전기를 빼는 건강 수칙들을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